토크핸드 시티 코너입니다. 미국 증시는 PCE를 기다리면서 약보합으로 마쳤습니다. 또 비트코인 가격이 2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면서 ETF 낙관론이 다시 한번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국내외 증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더 코너를 길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증시에 대한 베이비 버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27개월 만에 이 와중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비트코인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갈까요? 사실 저는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도 가격대가 상당히 높아졌죠. 지금 현재 가격대가 거의 7,896만 원에서 이제 7,900만 원 거의 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2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을 한 상황이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은 이거죠. 사실 우리가 현물 ETF가 승인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현물에서의 수급이 들어가면은 정말 엄청난 수요가 발생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공급에 대한 이런 반감기까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격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이전에 주가가 훨씬 더 이제 낮게 있을 때. 근데 그러한 흐름들이 결국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현물 ETF 때 워낙 단기적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그게 승인이 된 이후에는 좀 일부 차익 실현들이 나왔지만, 맞아요. 역시나 그 힘을 막을 수는 없죠. 왜냐면 현물 ETF가 만들어졌고 기간에 이제 수급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좀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지금 ETF 거래가 시작한 후로 보면은 약 50억 달러, 진짜 엄청난 금액인데 그 금액들이 들어가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뭐 수요가 굉장히 좀 커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세일을 하더라도 수요가 워낙 독보적으로 쏠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가격 상승이 나왔고요. 또 그 안에서 이제 기술주들이 또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사실 좀 위험 자산에 대한, 이게 비트코인이 참 애매한 게, 사실 이제 증시가 굉장히 화랑이고 좀 위험 자산의 선호 심리가 높을 때도 코인이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지만, 또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는 또 안전자산으로 갑자기 부각되면서 또 같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성격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정체불명이긴 하지만, 카멜레온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양 부분에서 좀 수요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낙관론도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거는 뭐 조금 있다가 이제 반감기 때 설명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거기까지 맞물린다라고 한다면 공급은 굉장히 줄어드는데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코인에 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네. 개수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다 너도나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할 때 사실 파는 사람보다는 사는 사람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이 자산이 올라갈 건데 굳이 팔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 또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막 승인이 됐을 당시에는 좀 지지부진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감기를 앞둔 비트코인의 상승세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4차 반감기는 지금 4월 말쯤이잖아요. 네, 아마 시장에서는 26일로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반감기가 진행이 된다고 해서 과거에 이제 1기, 2기, 3기를 보시더라도 딱 반감기 딱 시작하고 바로 주가가 지수가 엄청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물론 이제 반감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붙으면서 상승이 나왔지만 결국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엄청난 상승이 있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1차 반감기 때, 2차 반감기 때 같은 경우는 뭐 2012년도에 있었던 그 부분에서 8,450%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리고 2016년도에는 290%, 2020년에는 560%가 상승을 했는데, 지금 코인 가격이 벌써 7,900만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200%만 올라가더라도 좀 벌써 코인 자체가 1억 한 4, 5천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가격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퍼센테이지가 줄어든 거라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격적인 부분이 과거에는 굉장히 낮았다가 이게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20% 30%만 해도 사실 가격이 엄청나게 튀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생산을 많이 했는데 반감기가 들 때마다 반반씩 줄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한번 생산할 때마다 3.125개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또 채굴하는 데까지 시간 자체가 상당히 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생산량 같은 경우는 확 줄어드는 부분들, 그리고 이 반감기가 왜 생기느냐, 이건 약속을 한 거예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계획대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생산 자체는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고,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물량으로 잠겨 있는 것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코인 장갑에 넣어가지고 좀 잃어버린 것들도 좀 일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유통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게 갈수록 이 남아있는 생산폭 자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신규로 이제 후발로라도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ETF라는 또 강력한 또 수급 트리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게다가 이제 5월 달에 이더리움 또 ETF 승인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승인들이 계속 나올 거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제 ETF 승인 얘기가 나올 때 뭐 올해 말이라든지 뭐 내년 초에도 사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ETF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수급적인 흐름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기를 보냈고, 반감기를 시작하자마자 오르지 않았다라는 것만 좀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중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엔 공급 라인을 차단한다라는 부분들, ETF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은 거기에 따른 수급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이번 반감기에도 단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기세들이 또 몰아진다라고 한다면 코인 가격들 다들 와 이러는, 이렇게 지켜볼 때 와 이 소리가 나올 때, 그럴 때 손이 안 나갈 때, 그럴 때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뭐 충분히 상승 흐름들은 크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이더리움 ETF 승인과 반감기라는 이벤트가 남아 있는 만큼 쭉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하자 미국에서는 코인베이스가 두 자릿수 넘게 올랐고요. 지금도 개장 전부터 6%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내 관련주들도 쭉 올라왔는데 네. 이거를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관련된 미장이 좋을지, 한국 주식이 좋을지 고민이 되거든요. 네.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잘 분배해서 세우면 좋을까요? 사실 뭐 순위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비트코인 직투가 제일 좋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미국 장이 좋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장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성향상 내가 새로운 이런 또 채널을 파서 개설해서 진행하시는 게 좀 싫으시다 한다면은 뭐 우리나라 장으로 하시는 것도 충분히 나쁘진 않지만,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기술투자라든지 하나투자증권, 위지트 이런 종목군들이 있고, 오늘도 사실 주가의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보통 시가의 주가의 급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좀 차익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들을 다 채널링 하기가 조금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거래소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 모멘텀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뜨거운 부분을 조금 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코인 쪽으로 봤을 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딱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보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그 두 개로만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또 업비트나 이런 것들 하시기 또 싫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HTS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미국에 대한 ETF인데, ETF도 지금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합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표적으로 이제 코인베이스에 ETF 코인베이스가 있고요. 또 그거와 연관돼서 연동하는 ETF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서학개미가 집중을 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티커가 BITX인데,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선물 지수를 2배로 추정을 하는 거죠. CME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지수를 추정하는 2배짜리인데, 요게 지금 최근 일주일 사이에 서학개미의 순매수 탑
50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만큼 사실 이제 직투 자체가 싫어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주식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충분히 그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세 가지밖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사실 현물 ETF로 접근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좀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 가지 방법 안에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세 가지 중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투, 그다음에 미국장, 그리고 우리나라 장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해주셨고요. 투자 전략도 꼼꼼하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국내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장 밸류업 발표 이틀째인데 지지부진합니다. 국내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저는 이제 모멘텀이 상당히 부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당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 주말에 이미 조금 어느 정도 정보들이 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또 별거 없는 건가?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접근이 된 부분도 일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한 기조가 나온 것은 우리가 이제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보시면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지수의 고점을 찍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 지수는 상승을 조금씩 했지만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흐름들이 유지가 됐고,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났죠. 코스피 같은 경우가 상승 종목수가 150 종목이고 하락 종목수가 748 종목,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299 종목에다가 하락 종목수가 1292 종목이기 때문에 이 센티적으로 상당히 좀 불안한 부분들, 이게 지수가 고점에서 이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로 구할 수 있는 게 ADR이라는 지수인데 그게 상당히 좀 센티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상승 종목수가 상당히 적었다라는 점, 그리고 상승 종목수가 굉장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정 종목군들, 특정 산업군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하방을 좀 저지했었던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에 대한 이런 종목군들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분의 차익만 나오더라도 사실은 지수가 빠르게 눌리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시장에서 되게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수급적으로는 사실 큰 이탈은 없었거든요. 오늘 사실 뭐 그 거래소에서는 외국인 순매수로 들어왔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71억 원 정도 순매도가 나온 상황이고, 최근에 수급의 트리거가 됐었던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는 오늘도 1,700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선물 같은 경우도 2,000억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수급적인 부분에서 큰 이탈은 없었는데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군들이 빠지면서 지수가 눌렸네. 이거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랑 지금은 종목별로 굉장히 괴리도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난이도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시장에서의 어려움으로 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께서 좀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단기적으로는 어떤 이벤트들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전 PC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추가적인 이제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좀 추가적인 구체적인 안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PC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미 뭐 좀 예상치보다는 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작년 이제 대비해서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1월에 CPI와 PPI 자체가 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금리 인하 시기가 3월 달부터 지금 6월 달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고, 6월 달에서도 인하를 할 것 같다라는 패드워치의 이런 수치가 점진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사실 앞서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나스닥 같은 경우는 미국장 같은 경우 베이비 버블이라는 이런 부분이 될 정도로 좀 사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트리거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 인하를 빠르게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무려 올해 6번이나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다니까 5번까지 줄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달, 7월달까지 만약에 밀리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면 거의 진짜 매달 내리거나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으로 내려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내리기에는
다른 지표들을 봤을 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지표들이 또 이번 주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고, PCE 같은 경우는 좀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당분간 또 이 금리와 연동이 되어 있는 이런 매크로적인 지표들의 하락분이 연속적으로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좀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배럴당 75에서 84에서 지금 좀 붙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CPI에서 좀 부담이 됐었던 거는 이제 쉘터 부분, 주거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지금 신규 주택 판매 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좀 하회를 했어요. 그럼 그 부분도 사실은 어느 정도 좀 고착화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단기간에 어떤 다른 부분에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표선에서 떨어지지 않는 고착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는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뭐 또 이제 실업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고용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에서는 굳이 내릴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좀 물음표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 그럼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이런 물량들이 불안감을 가지면서 출회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미국 증시가 일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타격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엮일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뭐 AI 반도체라든지 저 PBR 관련된 부분으로 양대로 이제 외국인 수급이 강에 들어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미국장의 조정이 나오면 그 트리거, 수급에 대한 트리거 자체에서 이탈이 나올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금일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어쨌든 다른 이슈로 인해서 좀 HBM 경쟁사에 대한 이슈에 따라서 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탄력도가 떨어지게 됐을 때 과연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일까까지도 우리가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PCE 지표가 상당히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추가적인 세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개인들보다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저 PBR 부분에서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처럼 뭔가 거버넌스 코드에서 화끈하게 해서 좀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매수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비교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판단이 들면은 외국인이 지금 누적으로 작년 11월부터 봤을 때는 16조나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사실 절반만 나가도 지금 받아줄 주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 나갔지만 오늘 다시 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거래 같은 경우도 네. 조정이 나왔지만 사실 1,000억 원대밖에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수급의 이탈이 크지 않았는데 만약에 1조 단위만이라도 툭 던지게 됐을 때 상당히 조정폭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정거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가 1,200억 정도까지 됐고요. 그때 외국인 현물이 한 1,100억 정도까지 빠졌거든요. 그때 지수가 1.3% 빠졌어요. 외국인이 1,000억밖에 안 팔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그쪽에서 던지기 시작을 한다면 지수의 하방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지수 자체는 높아졌지만 아마 좀 요번에 부각되고 있었던 그런 산업군들이 아닌 종목군들은 오히려 지수 레벨이 더 다운된 부분으로 주가가 빠진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주변에 돌면서 좀 대형주에서는 하방 경직을 다지는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다른 기타 종목군들은 지금 지수 레벨이 2,600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시면서 좀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지켜볼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의 시장은 저 PBR과 AI 반도체 위주로 시장이 흘러갔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뀐 건가요? 사실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에서는 이제 그 주도주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확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AI 반도체랑 저 PBR 쪽이 조금 쉬어가기 시작을 했을 때 바로 부각이 된 게 일단 바이오죠. 그쵸.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엔캠을 필두로 이제 전해액 쪽이 사실 계속적으로 랠리를 보였는데 그게 전고체까지 같이 붙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전해액에 이제 원재료를 또 생산을 하는 쪽이 또 전고체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엮여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수급이 붙으면서 지금 비트코인 쪽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 또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테마들이 나오고 거기에 수급이 굉장히 쏠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주도주의 눌림 흐름들이 나타날 때 그 부분으로 투자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전략이 하나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새로운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금의 쏠림이 과연 이 안에서 들어왔었던 이 대규모 자금이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이걸 좀 지켜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사실은 이제 저 PBR과 AI 반도체 쪽이 핫할 때 특히나 뭐 엔캠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핫할 때에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14조 5천억까지 나왔어요. 한때 이제 2차 전지가 정말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굴 때가 코스닥이 16조, 15조 이렇게 거래 대금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거의 육박한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1조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치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코스피로 거래 대금이 많이 늘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조에서 12조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3조가 지금 공중분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수급이 다른 쪽으로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래서 전반적인 거래 대금에 대한 이런 규모 자체가 축소되지 않는지를 보시면서 이 흐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흐름에 따라서 사실 투자 전략은 상당히 나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면서 이 두 부분에 대해 이런 수급 공백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주도주 쪽을 눈여겨볼지 아니면 또 새로운 쪽을 보실지 그걸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수급이 쏠리는 산업군은 역시 실적이 잘 나오는 산업군인데 네. 뭐 방산이나 화장품, 공기업, 변압기 해당 부분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저희가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실적주에서도 조금 갈리는 부분은 있는데 결과적으로 핵심은 산업적인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국내 화장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증권가에서도 이제 목표가라든지 이런 상향 흐름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사실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빠진 건가라고 고민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충분히 저점 대비했을 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단기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그 화장품 산업을 봤을 때 이 실적이 지금 당장 잘 나온 거는 후행 지표잖아요. 실적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적인 성장이 계속 나오면서 주요 지역별에서의 매출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기조는 유지가 되면서 플러스 알파가 붙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산업적인 성장이 유지가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지표 역할을 해주고 있는 LP 뷰티라는 종목은 전거래일에 미국장에서도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였거든요. 최근에 화장품에서 저가 부분에서의 좀 이벤트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SNS로 홍보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과 유럽, 일본 지역에서의 주요 지역군 안에서의 이런 수출 지역이 늘어나면서 이제 동남아까지 실리콘2가 최근에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지역들까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뭐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2, 3거래를 더 지켜보시다가 단기 눌림목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죠. 그리고 뭐 변압기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조정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물론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 이제 좀 딱지가 붙으면서 주의나 경고가 붙으면서 좀 주가에 차익이 나온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좀 투자 경고나 주의나 이런 부분을 받게 된다면 단기 차익이 나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좀 끌어왔었던 신용 물량에 대한 이런 연장도 안 되고 뭐 애초에 이런 종목군들은 뭐 미수나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사용되지 않으면서 일부 차익들이 좀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기타 이제 공기업이라든지 기타 부분에서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방산 쪽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굉장히 좀 주가의 최근 흐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 같은 경우 정부의 정책까지도 엮여 있기 때문에 산업 플러스 정부 정책까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산업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핵심은 지금 당장 실적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실적 기조가 유지가 될 수 있는지를 체크하실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변압기라든지 이런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일부 단기 눌림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단기 눌림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방산이야 뭐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정책발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공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PBR 쪽에서도 같이 후방으로 엮이면서 물론 요번에 그 가스공사 쪽이 굉장히 실적이 정말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뭐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는 거는
지속적인 상승이 계속 나올 수는 없거든요. 공기압이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게 제한폭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또 정부의 또 어떤 정책들 그런 거에 따라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단기 급등 나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흐름이 나왔던 게 뭐냐면 좀 초반에 장 초반에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이 거의 보합선까지 빠졌다가 다시 재급등 나오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일단 수익을 확정을 지으려는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더라도 사람들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런 시선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짧게 끊어가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제가 좀 요즘에 방송에서 제일 자주 하는 게 40% 올랐다가 30% 하락하면 수익을 본 게 하나도 없고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그만큼 높게 올라갔을 때 이제 빠질 때는 복리로 이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을 지으시면서 그 수익성을 정말 확정짓고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저는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활용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말씀을 해주시고 많은 시청자들이 저도 화장품주 있어요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중국의 직격탄을 그동안 받았던 LG생활건강과 그리고 마녀공장이 나왔습니다. 양회 앞두고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LG생활건강은 어떻게 이 시점에서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이 22% 전망이 된다라는 좋은 소식도 있지만 손절을 고민 중이시다라는 고민이 있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화장품의 트렌드 자체가 탈중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말씀해주신 마녀공장이라든지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좀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일부 화장품들 같은 경우는 뭐 CNC 인터내셔널, 잉그루드랩, 코스메카 코리아, 뭐 이런 아이패밀리 SC 이런 쪽이거든요. 뭐 H&B 쪽이 높은 클리오라든지 이런 쪽은 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 쪽에서 아모레퍼시픽, 특히나 아모레퍼시픽이 미국 쪽을 인수를 하면서 사실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이번에 실적이 나왔을 때 여전히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발에 대해서 노출도가 높은 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지나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제품의 매력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화장품 안에서도 괴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화장품의 핵심 지역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미국과 일본과 유럽이 일단 공통적인 부분이고 플러스 알파로 붙는 게 지금 동남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주요 매출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 당분간은 더 소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좀 투자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중국은 불안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해주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